공포영화에서 정말로 자주 등장하는 소재, 바로 저주받은 집입니다. 오늘 가져온 영화 역시 저주받은 집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흔한 소재로 정말로 많은 본보기가 될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산으로 가다가 하늘까지 가버린 영화. 2016년 아이슬란드에서 제작되었으며 어디서 상영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2019년 3월에 개봉한 영화 그레이브 하우스 시작합니다. 영화는 나름 큰 기업의 전 회장이었던 구나 루나 시기 그드론, 줄여서 구나 회장의 몰락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는 현재 지위 남용으로 경제사범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돌아오는 화요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의 구나와 그의 와이프 손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년 전의 딸 다그베르트 이르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나와 손녀에게 닥친 사건은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주인공 구나에게는 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구나와 함께 사업 파트너로 일을 하였지만 구나가 경제사범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형제 관계라기보다는 원수에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나의 형은 도시에서 나름 자신들의 부를 위해 노력했던 동생들과는 달리 한적한 시골에서 페를라라는 한 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나의 형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자살을 하였고 그의 와이프 또한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페를라는 이미 죽어있는 부모들 곁에서 혼자서 4일 일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웃의 발견과 연락으로 구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혼자 남은 자신의 조카와 딸의 죽음으로 약으로 생활을 버티던 아내 손녀를 데리고 잠시 여행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형이 살던 집으로 향합니다.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도착한 형의 집. 집에는 형과 그의 아내의 죽음을 발견한 이웃 파나와 훌다가 부부를 맞이합니다. 구나 부부는 이웃과의 짧은 인사를 끝마치고 조카 페를라를 만나러 2층으로 올라가는데 페를라의 모습은 자신 부모의 죽음을 목격해서 그런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페를라가 집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나가 페를라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 했다가 페를라가 연필로 파나를 찌른 일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구나 부부는 일단 형의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일주일 뒤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구나는 한적한 시골에서 머리를 식히며 나름 여유를 즐기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손녀는 페를라를 돌봐주며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이 생각나는 건지 잠을 재워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등 페를라의 엄마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그런데 페를라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손녀가 목욕을 시켜줄 때 페를라가 절대 알 수 없는 자신의 죽은 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구나에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페를라의 행동에 구나는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처럼 페를라를 보육원에 맡기려 하지만 이미 손녀는 페를라를 자신들이 입양을 하자고 구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나는 지금 처한 상황도 힘든 상태이고 페를라는 죽은 자신들의 딸을 대체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이에 그들의 사이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집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손녀의 목에 멍과 같은 자국을 남기는 등 물리적인 흔적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답답한 와중에 이웃 주민 파나가 찾아오고 구나는 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나는 현재 형의 집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트리그비 올라손이라는 사람이 1892년 이 집을 지었고 자신들은 수년간 이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들과 비다르라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도 구나와 같이 딸을 잃었고 그 일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아내는 어린 아기 한 명만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집에는 3명의 아이가 남아 있었는데 비다르는 그날 밤 집에 불을 지르고 3명의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파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명 비다르라는 사람은 죽기 1년 전 딸을 잃었고 자신의 방화로 인해 3명의 아이, 총 4명의 아이를 잃었는데 파나는 5명의 아이를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군하는 파나에게 혹시 비다르의 아내가 데리고 나간 아이가 파나 당신이 아니냐고 묻지만 파나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파나와 군하는 직감적으로 죽은 영혼들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냐는 일단 페를라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영혼들의 모습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모두 녹아내린 남자와 3명의 아이들, 군하, 손냐, 파나 그리고 페를라가 1층에 모이는데 그들이 영혼들을 목격하자마자 갑자기 집안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파나와 군하는 창문을 깨고 탈출하고 손녀 역시 페를라와 탈출하려 하는데 갑자기 페를라가 집안의 영혼들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군하는 손냐에게 어서 나오라 하고 손냐는 페를라와 함께 탈출하려 하지만 페를라는 결국 움직이지 않고 손냐는 불길에 휩싸여 죽고 맙니다. 장면은 바뀌고 군하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군하를 앞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파나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없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형의 집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70세 여성 한 명이 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불타버린 집안에서 단 한 구의 시체만 발견되었는데 바로 손냐의 시체였습니다. 분명 페를라의 시체도 있어야 하지만 경찰은 오로지 손냐 한 명의 시체만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군하에게 경찰은 911에 신고된 한 통의 전화를 들려줍니다. 녹음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손냐. 손냐는 군하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그가 미쳤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은 군하가 손냐를 죽인 뒤 불을 지르고 유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미친 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충분했습니다. 결국 군하는 정신병동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정신병원의 수감과 자신이 겪은 일로 피폐해진 군하 앞에 5년 전 자신의 수사를 맡았던 형사가 찾아옵니다. 형사는 군하에게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5년 전 형의 집이 불탄 자리에 게스트 하우스가 새로 지어졌는데 그 게스트 하우스가 3년 전에 다시 불타버렸고 이번에는 11명이 죽고 2명만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존자 2명은 군하와 같이 불에 타버린 사람들과 파나라는 사람을 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경찰은 군하의 과거 증언에 대해 다시 검토해봐야겠다고 이야기하고 파나는 힘없는 눈빛으로 형사를 바라보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영화는 정말로 할 말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나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영화에서 여곡성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도 욕은 안 먹을 정도의 영화들이어서 그래도 나름 영화 고르는 운은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그레이브 하우스를 계기로 그런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2016년에 제작된 영화이지만 나름 한국에서 2019년 3월에 어느 영화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봉했다는 말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얼른 구매해서 영화를 봤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말 외국판 여곡성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첫 번째, 마치 저희 A컷 TV의 영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즉 자막의 오타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로 외국 영화가 한국에 정식적으로 팔리기 위해서 챙겨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처음에는 주인공의 이름을 군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군이라고 했다가 아주 난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대사로 보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느낌적으로 이 자막은 의역이 아닌 단순히 번역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오타를 시작으로 자막에 대한 불신이 들기 시작하니 영화 끝으로 갈수록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나와 군하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 단순 계산으로는 비다르의 아이는 4명이 죽은 건데 파나는 5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좋게 생각해서 감독이 내용을 어렵게 하기 위해 비다르의 아내가 데리고 도망친 아이 역시 어떤 저주로 인해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사실 죽었기 때문에 4명이 아닌 5명이라 표현했고 그 아이가 바로 파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오타와 단순 번역 같은 자막으로 인해 사실 4명이 죽었다고 파나가 이야기했는데 오타가 나서 5명이라 적은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전개는 어땠을까요?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저는 최대한 영화 줄거리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이때까지 소개해드린 어느 영화보다 짧은 줄거리 소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부분을 축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한 저 내용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정말로 영화의 내용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 20분짜리 공포영화에서 1시간 10분 동안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군화의 힘든 상황, 중간중간 이 힘든 상황을 만든 사업 투자 이야기, 그 사업 투자로 틀어진 남동생과의 모습, 그리고 페를라를 만나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상황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야와의 말다툼, 이게 다였습니다. 그나마 저렇게 짧게 요약해서 나름 조금이나마 긴장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영화를 본 저는 너무나도 지루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시고 줄거리 이해를 위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자면, 사업 투자에 실패한 군화는 영화 시작부터 일주일 후에 재판을 받습니다. 이에 군화는 1년 전 딸을 잃어 힘들어하고 있는 손야와 자신의 형과 형수가 자살 혹은 어떤 일로 죽고 혼자 남은 조카 페를라를 보러 시골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에서는 과거에 비다르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비다르 역시 딸을 먼저 잃고 그 일로 힘들어하다 그의 아내와 다툼을 벌이고, 아내는 한 명의 아기만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데 그날 밤 비다르가 불을 질러 아이들 3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때 영화에서 보여주는 파나의 말로 보아 비다르의 아내와 한 명의 아기 또한 비다르의 저주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사실 파나이고 훌다는 비다르의 아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파나와 훌다는 동년배로 보이고 모자 관계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외형을 바꿨다고 이해하고,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영화가 이해되지 않아 이 정도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집에서 군화의 형 가족들은 페를라까지 포함해 모두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파나를 주축으로 한 영혼들이 군화의 부부를 끌어들였고 군화와 손야를 홀리게 하고, 특히 군화는 손야보다 좀 더 심하게 정신적으로 홀리게 되고, 이에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손야를 죽이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경찰들이 손야가 9.11에 신고했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손야보다 이미 군화는 훨씬 미쳐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군화의 증언을 무시하고 그를 정신병원에 수감하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고 불타버린 그 집터에 새로 지어진 게스트하우스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형사가 군화를 다시 만나 군화의 말을 조금 믿어주려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신뢰가 가지 않는 자막을 바탕으로, 정말 불친절한 내용 전개를 바탕으로 2번이나 보고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그레이브 하우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